자, 한 10분 남짓 설명한 내용이 녹화가 안 돼서 지금 녹화 켰고요. 우리가 1개월 차 때 가장 처음에 배웠었던 기본 개념들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데, 자바 코딩 할 때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이제 헬로월드예요. 이게 이제 소스 코드의 구조인데, 퍼블릭,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블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되게 긴 게 들어가죠.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이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단위를 클래스라고 하고요. 얘가 파일 하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은 소스 이름과 동일해야 돼요. 소스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다. 자바 프로그램 코드는 블록 단위로 구성되는데, 이 블록을 이루는 거는 괄호다. 중괄호.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라는 키워드는 모두 저마다의 기능을 갖는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예약어라고 한다. 이 예약어들은 지금 당장은 기능을 알기에는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얘네들을 그냥 고정된 그 기본 문장으로 받고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1개월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일어난 게 변수, 연산자, 세 번째 들어간 게 이제 흐름 제어. 흐름 제어를 이야기할 때 조건문, 반복문. 조건문은 if하고 스위치. 반복문은 for하고 while. if, 스위치, for, while 중에 if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스위치는 굳이 힘들면 버려도 된다 그랬고요. for하고 while 중에 for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while문은 뭐하면 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저번에 제가 종합문제 낼 때 문제는 while문으로 푸는 걸 내놔서 조금 미안하긴 했어.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이라는 걸 봤었죠.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 같은 거, 여기서 연습 문제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메서드라는 개념. 이 블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했었고, 메서드를 직접 만드는 과정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메서드 정의, 호출. 이때 중요한 게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파라미터라고 한다. 조건값이고요. 그리고 요 void라는 거, return이라는 개념 설명했었죠. 결과값이죠. 그 중에 이 void라고 하는 애는 return 값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었고요. 여기 메인에 들어가는 스트링 배열의 arg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할 때 파라미터 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코딩 프로그램은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되게 귀찮아요. 설정을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게 낫고, 대신에 프로그램 코딩할 때마다 필요한 조건값들은 그 실행하면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약간 이르긴 하지만, 스캐너라고 하는 기능으로 키보드 입력받는 거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근데 키보드 입력은 전체 우리 예제의 추임새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 스캐너는 명령 프롬프트에서만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지, 나중에 가면은 자바로 입력받는다?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앱 만들어야 돼요. 스캐너는
공부하는 동안 쓰지 실무에선 전혀 안 쓰니까 이거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고요. 이 클래스와 객체를 보면서 멤버 변수와 메서드라는 딱 클래스 도입부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1개월 동안 쭉 봤었던 이야기고요. 뭐 부가적으로 배열 이야기 한 다음에 갑복사, 참조복사 이 개념을 이야기했었고요. 이 갑복사하고 참조복사가 파라미터 개념하고 연결되면은 좀 골치 아픈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엮어서 하면서 뭐 정렬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복 범위, 동적 설정. 이름은 되게 거창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짓기였던 거. 메서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지만 적어도 학업 중이신 분들은 학교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재기호출 이라는 개념을 했었어요. 재기호출이 학교에서는 알고리즘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막상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안 쓰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가 좀 애매해요. 공부하기도 공부하자니 어렵고 안 하자니 찝찝하네요. 자, 지난달에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3페이지 여기 하나 이미지 저장할게요.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자, 뭐 지난주에 보고 바로 이어서 보는 거긴 한데 제가 느낌이 거의 한 3, 4주 만에 보는 느낌이라 정리를 쭉 한번 했었고요.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진도를 좀 맞춰보는 의미도 좀 있었어요. 자바 주마로. 자, 효진님 요거 QR 찍으시면 그 오픈 채팅방 입장 되거든요. 예. 예, 수업 자료 같은 거 이제 톡방에다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자, 조금 전에 판서 필기한 거 톡방에 올렸으니까 나중에 자료 정리 각자 정리하실 때 다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 단톡방 상단에 보면은 단톡방 상단 공지해 보시면요, 여기 줌 참여 링크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영상이라고 있는데 그 유튜브 재생 목록 주소예요. 근데 이게 일부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거라서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는 페이지는 아니에요. 알려드린 주소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첫날부터 수업 내용도 녹화해서 올렸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끝나면 녹화해서 제가 올릴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별도로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출출맞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거 안 누를 때. 근데 뭐 거의 극히 드무니까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개월차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월차 내용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할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객체 지향을 이야기할 때 일단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보고 마무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성 규칙들을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가 생성자 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이고요. 두 번째는 객체 지향의 3대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은닉성을 다른 말로 캡슐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소, 그리고 추상화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자바 공부할, C 언어 공부할 때는 포인터라는 단원에서 보통 한 번씩 포기하고요. 자바 공부할 때는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번씩 포기를 해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도대체 저딴 짓을 왜 해야 되나 하면서 납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왜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납득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코드가 어렵진 않아요, 진짜. 오히려 반복문하고 배열 처리하는 게 더 어려운데, 이건 한참 듣다 보면 왠지 쓸데없는 짓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쓸데없는 짓이면 우리가 굳이 공부하진 않겠죠. 자, 은닉성에서 좀 더 내용을 확장해서 약간 실무 친화적이게요. 자바 빈즈라고 하는 그 클래스 형태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포조 클래스, 그 다음에 DTO와 DAO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노란색으로 쓴 건 실무 개념이에요. 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전적으로 공부하기 되게 좋은데, 이거를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has A와 is A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계도를 그립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용어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노란색으로 쓴 건 책에 없을 거예요. 추상화에 대해서는 서비스 레이어라고 불리우는 소스 작성 규칙이 있어요. 보통 이거를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부가적인 실무 밀접한 개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요. 패키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봅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사실 기본적인 자바의 개념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가 자바라는 자체로 공부하는 거였다면, 이 다음부터는 자바 활용이에요. 자바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메이븐이라고 하는 애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메이븐이라고 해서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가 있어요. 메이븐하고 이제 그레이들이라는 게 용도와 목적이 똑같은데 약간 코드상의 차이를 보이는 지들끼리 경쟁자예요. 웹사이트 만들 때는 메이븐을 많이 쓰고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그레이드를 많이 쓰는 추세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 자체를 일단 스프링 웹사이트 개발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쓸 때는 우리가 메이븐 위주로 가긴 할 겁니다. 소개는 둘 다 해드릴 거예요. 요걸 써서 이제 각종 자바를 응용하는 기능들을 갖다 붙일 건데, 첫 번째는 통신. 근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소켓 통신을 배우는데 소켓 통신은 실무에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HTTP 통신이라는 걸 다룰 거고요.
그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파일 입출력, 날짜 처리, 이런 좀 기본적인 기능들을 보고 통신에서 HTTP 통신 그리고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 나중에 영화지능, 오늘 파이썬 수업에서도 똑같은 거였는데 영화지능위원회랑 연동해서 박스오피스 데이터 순위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카카오랑 연동해서 책 검색 결과를 긁어온다거나 이런 좀 실무 친화적인 예제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략적인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2개월 차, 1개월 차 수업은 그래도 그 구입하셨던 책에 제가 최대한 맞췄었는데 2개월 차 수업은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맞추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수업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이제 외주 개발을 받아서 개발해서 납품도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일하다 보니까 이것들만 주로 쓰는구나 하는 제가 쓰는 기술들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책에서 알려주는 것들이랑 순서나 아니면은 강조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최소한 40분 정도는 얘기하고 좀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30분밖에 얘기를 안 했네요. 2시 반이네. 자,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좀 중간에 한 10분 끊었다 할게요. 다음 교시 시작할 때 톡방에다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우리 메인 주제 설명합시다.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오늘 살펴볼 개념은요,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클래스 이름을 명시했었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비슷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 그리고 그 대상이 수행해야 되는 어떤 기능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정의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지난 시간 그 PPT 중에서 좀 임팩트 있었던 그림만 띄워보면 얘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 객체라는 거는 데이터하고 기능으로 분류가 되는데 데이터는 이름, 나이, 성별, 키 이런 명사적인 특성을 변수로 정의하고 기능은 공격하다, 이동하다, 정지하다 뭐 이런 게 된다 그랬죠. 얘한테 성별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걸 만들면 이제 클래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고 그 클래스의 기능을 부여한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데 그 객체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갖지만 각자 놀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화면이 이거라 그랬어요. 사실 이 화면이 객체 지정 설명 다 해요. 이 화면에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상속이라느니 추상화라느니 그런 게 다 설명돼요. 지금 화면에 표시한 애들은 전부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적기가 얘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다른 애들 피가 같이 깎이진 않잖아요. 따로 데이터는 따로 논다는 거죠. 이게 객체의 가장 큰 특성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 클래스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볼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애는요, 컨스트럭처라고 불러요. 맞나? 직접 손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써져요. 이건데. 이게 제가 영어는 거의 못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걸 손으로 쓰라 그러면 스펠링 버벅해요. 근데 손가락으로 치라 그러면 하도 많이 쳐서 손가락이 외워요. 그래서 키보드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이 생성자라고 하는 이름은요,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함수랑 메서드라는 용어를 크게 구별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함수를 굳이 떠올리면은 정신건강에 안 좋긴 해요. 우리 그래서 메서드 배울 때 이걸로 설명했죠. 사실 똑같은 애예요. 자, 컨스트럭처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돼요. 이 컨스트럭처를 만들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턴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리턴 값이 없어서 보이드가 아니고요, 아예 명시 자체를 안 해요.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떨 때 필요한지는 이따 뒤에서 나올 거예요. 결정적인 게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클래스를 못하다.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오타 나온 걸 이따가 수정해갖고 다시 한번 재배포할게요. 그래서 생성자를 정의를 해보면은 클래스 이름이 pu일 때 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고 리턴 타입을 앞에 아예 안 적어 놓는 얘가 생성자예요. 자, 그럼 얘를 왜 쓰느냐? 객체가 만들어질 때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라는 거는 가장 처음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좀 이상한 거 없었어요? 물론 오타가 나긴 했지만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포함해야 한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클래스 처음 배울 때 생성자라는 거 안 만들고도 잘했잖아요. 말에 모순이 있죠. 그쵸? 자,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포함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제들은 생성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쵸? 이것 때문에 생긴 특성인데 만약에 소스 코드상에 생성자가 없다면 자바 컴파일러는 아래처럼 구현부, 즉 괄호 안이 비어있는 생성자가 있다라고 간주해요. 이걸 기본 생성자라고 해요. 안에 내용은 있지만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컴파일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자,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생성자도 메서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같이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면서 괄호 안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게 되면은 객체를 만들 때 new 하고서 클래스 이름 적어서 객체 만드는 거였어요. 클래스를 만들면은 클래스 이름에 객체 선언하고 new 클래스 이름 하면서 생성자에 전달할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 첫 번째 EX1번 예제 한번 볼게요. 받으신 압축 파일 푸시면은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폴더에 진행하실 예제 파일들 코드가 이렇게 스크린샷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따가 요거 보고 제가 실습 시간 드리면은 이제 직접 각자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아마 1개월 차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코딩 수업이 그 강사가 앞에서 타이핑하면은 그거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따라 치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그 수업 방식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학생들 타이핑 속도에 따라 수업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습 시간에 다 못해도 나중에 따로 개인 시간 할애하면 되잖아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킬게요. 되게 오랜만에 키는 것 같지?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클립스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이 거의 갑이에요. 이렇게 까만색 테마도 있고 그림이 확대가 안 되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이클립스를 쓰다 보니까 제가 어차피 자바를 시작한 이상 자바로 만약에 내가 실무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스프링이라는 걸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웹사이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을 할 때쯤엔 이클립스에 스프링 관련된 확장팩을 깔아야 돼요. STS라고 하는 스프링 관련 확장팩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JDK를 19버전을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STS는 JDK 11부터 11에 최적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JDK를 지우고서 11을 깔려고 했더니 이클립스가 JDK 최소 17부터 지원을 한대요. 진퇴양난이 돼버리면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런 이유로 웹 개발에서는 이클립스 옛날 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바꿔버리자 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클립스라는 게 점 찍으면은 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해주는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많은 그 공부를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툴이 제공하는 기능을 써놓고서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능을 좀 덜 제공해주는 도구를 통해서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었죠. 실제로 이걸로 스프링 개발까지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만든 거고요. 자바 프로젝트 하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P 눌러서 자바라고 검색하면은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나왔었죠. 요거 선택하고 다음 단계에서 노 빌드 툴스. 밑에 나오는 메이븐하고 그레이들은 지금 약간 중후반부쯤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스프링 부트는 웹 개발할 때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 빌드 툴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다가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 폴더를 만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개인 폴더 안에는 지난달에 썼던 예제들이 쭉 있어야 되고 이 작업 폴더, 내 개인 작업 폴더를 선택하면 내 작업 폴더 안에 생성할 프로젝트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기에다가 16 생성자
라고 입력하고 버튼 엔터키 치면은 저는 이미 만들어놔서 이름이 겹친다고 뜨는 거예요. 엔터키 치면은 내가 만들어둔 프로젝트가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프로젝트가 생기죠. 자, 저는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만들어놓은 폴더 열게요.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다음에 이전에 했던 거 열 때는 폴더 열기 눌러서 그 단원별로 작업부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앱점 자바는 필요 없고. 자, 생성자입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메인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mybook이라고 하는 클래스 앞에 public이라는 게 붙지 않은 이유는 하나의 소스 파일에는 하나의 public 클래스만 활용됩니다. 그리고 그 public 클래스가 소스 파일 이름과 동일해야 돼요. 네, 그런 규칙 때문에 여기는 public을 안 붙였어요. new mybook이라고 객체를 생성하면 이퀄이 나오면 항상 오른쪽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 생성자라는 애가 자동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멤버 변수 3개에다가 값들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이 mybook이라는 이 객체한테 부여가 돼요. 얘는 이제 타이틀, 페이지, 어서라고 하는 3개의 데이터를 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실행하면 실행은 F5였어요. 생성자 실행되었습니다 하고서 출력하고 있는 변수 값들이 쪼르륵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 3줄을 빼고 실행하면 일부러 생성자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 하고 출력을 했는데 이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는 나오죠.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서 여기 처음부터 값을 대입해 놓으면은 객체를 만들건 안 만들건 요 대입되는 데이터들 얘네들에 대한 메모리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수의 값을 대입을 안 해놓으면은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메모리의 공간을 점유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간만 점유하고 내용을 안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용량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객체를 만들 때 여기를 쓰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에 값을 이렇게 딱 대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오픈런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변수의 값을 대입하면 오픈런 할 때 직접 가서 줄 서는 거야. 근데 변수를 선언만 해놓으면은 직접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자리라고 팻말만 세워놓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자리만 점유하고 있는 거죠. 훨씬 컴퓨터 입장에서는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문 딱 열면은 오픈 딱 하면은 자기 팻말 자리로 가서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공간을 처음부터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사용될 때 소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생성자가 이렇게 값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mybook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2개 만들면 하나를 더 만들면 또 똑같은 값이 저장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뭐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되는 코드예요. 자, mybook 1과 mybook 2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보시면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내용을 또 출력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북 1과 마이북 2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같다 다르다. 똑같이 이 내용을 일괄적으로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세트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생성자에 파라미터를 정의해요. 어떤 객체라는 거를 내가 만들고자 한다면 이 객체를 설명하는 하위 특성들을 정의하세요. 만약에 얘가 회원이다. 웹사이트의 회원이라고 하면은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하는 것들 있죠.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나이 등등. 그런 것들이 그 객체의 멤버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학생 이름, 학년, 나이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생성자가 없다면 어차피 객체는 만들고 나면은 전부 다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니까 스튜던트 타입의 S1은 new student라고 해놓고 이 학생의 이름은 뭐뭐뭐고 학생의 레벨은 1학년이고 나이는 20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채워주겠죠. 자, 그럼 학생 한 명 구현할 때마다 코드 4줄 들어가죠. 100명이면 몇 줄이에요? 400줄이에요. 생성자라는 거를 적용했을 때를 비교해 봅시다. 100명에 400줄 기억하세요. 생성자를 만들 때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주로 이 파라미터는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멤버 변수와 1대1로 짝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파라미터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는 거죠. 얘도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고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고. 자, 그러면요, 생성자를 갖는 클래스는 객체 만들 때 값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민철이라는 값이 1로 들어가서 네임에 저장된 거예요. 여기다가 4라고 하는 학년이 L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이 된 거죠. 24살이라는 나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S1은 객체를 생성하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름은 민철 4학년 24살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시작합니다. 자, 객체 만들고 변수 할당하는데 몇 줄? 한 줄. 그냥 값 출력하면 되죠. 그럼 학생 100명이면 토탈 몇 줄? 100줄. 아까 몇 줄? 400줄. 400줄 코딩할래요? 100줄 코딩할래요? 당연히 100줄 코딩하지 400줄 노가다로 어느 세월에 해요. 생성자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객체 만들고 이 변수 값에 뭔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 줄 한 줄 일일이 하려니까 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한 줄에 끝낼 수 있는 기법을 하나 추가를 한 거죠.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들, 앞으로 우리가 뭐뭐뭐 볼 거다라는 것 좀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목표는 명확해요. 제 개인적인 지론과도 일치하는데 개발자는 게을러야 돼요. 그게 어떤 방향으로 아예 이걸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덜 까딱거릴까를 연구하면은 코드가 개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전 세계의 자바 개발자들의 노하우가 20년 넘게 누적되어 온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전 세계 자바 개발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몇십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 몇십만 명이 20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자신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외우고 시작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세부 특성들이에요. 값들이에요, 결국은. 이 값들이라는 거는 변수의 값을 넣어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값을 넣기 위해서 생성자라는 거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납득되세요? 제가 2개월차 진행하면서 객체지향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볼 때마다 납득이 되느냐라고 여쭤볼 거예요. 저거를 도대체 저런 짓을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하면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계속 생각하세요. 도대체 저런 짓을 왜 해야 되느냐. 자꾸 끊임없이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요구하세요. 강사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겠지. 제가 알아서 길게요. 생성자 좋다 이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냐고. 코딩하기 귀찮으니까 한 줄에 끝내려고 한다고요. 써야겠죠, 그럼. 이거 안 쓰면 400줄, 쓰면은 100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줄 투자해서 400줄을 100줄로 줄이는 거면 394줄을 내가 코딩을 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좋은 애죠. 자, 이쯤에서 이제 보너스. 자, 제가 지금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파일 이름은 바꿉시다. testclass.java라고 바꿀게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메인 넣을 때는 메인이라고 입력하고 나오는 거 선택해서 엔터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만들었어요. 스튜던트2라고 만들죠. 그리고 멤버 변수를 스트림 타입의 네임, 인트 타입의 에이지, 인트 타입의 레벨 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을 하나 더 깔겠습니다. 자, 확장팩 아이콘 누르시고요. 자바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까세요. 자바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걸 까세요. 객체지향 언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정한 규칙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치면 꼰대 중에 상꼰대예요. 뭐 그렇게 타이핑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규칙도 많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간단하게 한두 줄만으로 코딩하는 거를 자바는 되게 고지식하게 여러 줄을 코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타이핑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규칙이 엄격하다라고 하는 거는 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일관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자바가 지켜야 되는 코딩 규칙을 아까 말했던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이런 개발 도구가 구현을 했어요. 멤버 변수 정의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P 눌러서 아까 코드 제너레이터였죠? 제너레이트라고 검색하시면 아까 생성자 이름 컨스트럭처 그랬죠? 컨스트럭처 using all fields 멤버 변수를 필드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딱 선택해주면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 건지 고르래요. 저는 스튜던트 2에 대해서 만들 거예요. 짠! 하고 생겨요. 퍼블릭 키워드는 뭐 아직 진도 안 나간 건데 그냥 둡시다. 디스 키워드도 아직 진도 안 나간 건데 그냥 둡시다. 이런 식으로 자바는요, 코드 작성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는 게 꽤 많아요. 자동화라기 그냥 단축키로 딱딱딱 생성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이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진도 나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만큼의 코드도 자동으로 단축키로 딱딱딱 만들고,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킨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로 하여금 자동화의 그 코드 자동 생성에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생성자까지 봤고요. 생성자 파라미터까지 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제 파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전달받는 파라미터를 클래스 내 멤버별에 복사하는 것으로 객체 초기화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 이 생성자를 사용한다는 거는 클래스를 작성하는 단계에선 생성자를 넣는 게 코드가 더 길어지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성자를 작성하는 게 코드 효율성이 더 유리해요. 생성자가 없다면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각각의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처리하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명당 4줄인데 100명까지면은 400줄을 코딩해야 되겠죠. 하지만 생성자가 있다면 저 객체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름, 학년, 나이,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객체 만들면서 변수 값을 세팅해 주는 것까지 한 큐에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400줄이 100줄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봐요. 템포를 그래도 설명을 3, 40분 끌고서 실수가 한 20분 하려야 되는데 안만 끌어도 템포가 20분이네. 10분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저 하나 더 보죠 뭐. 자, 클래스를 만들면서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쓸 수 있어요. 디스는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라 그러면 조금 느낌이 애매하고요. 자, 이거를 요 스튜던트를 집으로 보세요. 그리고 네임 레벨 에이지라는 변수는 그 집에 대한 가족 구성원이야. 뭐 아빠, 엄마, 동생.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남한테, 딴 사람한테 아빠를 혹은 엄마나 동생을 소개할 때, 혹은 집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에 붙이는, 좀 전에 얘기했네,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 뭐뭐. 지금 여기에서 우리라 그러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요소라는 뜻이에요. 맞죠? 디스가 이거예요. 우리 뭐뭐 이런 수식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리킬 때 앞에 디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디스.name이라고 하면은 우리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네임이라는 애예요. 근데 그냥 네임이라고 하면은 멤버 변수 네임인지 여기에 있는 일반 변수 네임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예제를 또 하나 봐야 돼. 예제를 보고 얘기합시다, 이것도. 자, my name test라고 하는 건데요. 이 코드는 에러는 안 나요. f라는 클래스가 멤버 변수로 네임을 선언합니다. set my name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또다시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럼 얘는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예요. name에다가 자바를 대입하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처음에 한글로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다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은 자바로 바뀔 거예요. 그거를 print my name에서 출력하라 그러면은 이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대입하는 이 name이 오라인에 있는 얘라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한글로 자바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봅시다. 한글이 출력됐죠? 멤버 변수는요, 우리 변수의 유효 범위, 변수의 스코프라고 한다고 했죠. 이 스코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언된 블록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 밖으로 못 나가요. 실제로 클래스 밖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깊은 수준의 블록으로는 치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if문하고 for문에서 사용했었던 규칙인데 이 네임은 일로도 들어가고 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오라인에 코드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바라고 대입되는 요 값은 여기 저장되겠죠? 그리고 10라인에서 출력할 때는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넣겠죠. 그래서 이 멤버 변수로 만들어지는 값들을 클래스 안에선 전역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전역 변수라고 많이 불러요. 반면에 메서드에서 선언된 이 변수는 자기가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랬죠. 얘는 요 안에서만 유효해요. 그래서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자,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설명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까지만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당 5분씩 15분,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지금 30분이니까 45분까지 실습하고 10분 쉬시면 되는데, 5분 더 쓸게요. 4시에 만납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녹화 품질을 좀 점검하다가 찾은 건데요. 제가 이게 지금 무선의 블루투스라서 컴퓨터 USB 선에다가 충전을 하려고 꽂아놨더니 그 충전하는 선이 간섭이라고 피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발견해서 지금 충전선을 외부로 빼서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제가 아까 오타 났던 거 고친 그 교환이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내서 다시 추가로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그 PDF 파일 다시 받아주세요. 자, 나머지 내용들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좀 진행해 봅시다. 예하고 디스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지역 멤버 변수의 범위는 클래스 전체에서 유효하니까 전역 변수가 멤버 변수고요. 지역 변수 개념은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거. 이거는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지역 변수라는 개념으로 쓰인다.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가 용어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예제까지 봤던 게 메서드 안에 지역 변수랑 전역으로서의 멤버 변수 이름이 같으면 일단 메서드 안에서 멤버 변수랑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때는 유효성 범위가 가까운 변수가 우선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식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제 코드 다시 확인해 보면은 멤버 변수 이름이 네임인 상태에서 지역 변수도 이름이 네임이면은 적어도 이 블록에선 얘를 인식을 못해요. 왜냐면 가까운 애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출력하는 애는 얘를 갖다 출력한다고 했었죠. 자, 이게 3번 예제였고요. 파라미터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파라미터도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랑 현상이 똑같아요. 자, 그게 EX4번인데요. 자, set my 멤버 변수 이름이 name이고 set my name이라고 해서 네임을 받았어요.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name에다 name을 넣으래.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가 돼요. 얘를 인식 못하는 거죠. 자, 메서드 객체를 만들고 set my name이라는 메서드로 처음 자바를 줬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전달되는 걸 기대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프린트 마이넷에서 출력하는 거는 영문이 아니라 한글 자바가 출력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바가 나오죠? 자, 이거 디버깅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F5키 누르면 디버깅 한다 그랬죠? 코드가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멈췄다라는 건 여기가 실행됐다가 아니라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는 F10키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호출한 메서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서드 안으로 들어갈 때는 F11. 그래서 F11 이렇게 누르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죠. 자, 네임으로 지금 자바라는 값이 들어와서 그 자바를 다시 네임에다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디버깅에 보면은 로컬이라고 뜨잖아요. 변수 트리에. 이 로컬이라는 게 지역 변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다 자바를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또 F10키를 누릅니다. 메서드가 끝났죠? 그럼 자기 호출한 대로 돌아가요. 자, 여기서 또 프린트 마이 네임을 호출하기 위해서 F11키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에 네임이 지금 자바라고 나오죠. 로컬에는 없어요, 이제 값이. 자, F10을 누르고 또 누르면 이제 끝나죠. 자, 이상한 대로 넘어가면 F5키 눌러서 그냥 끝까지 가버리면 돼요. 이거를 저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디버깅 단축키 이거 톡방에 한번 올려줄게요. 아이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자, 결국 지금 EX 3번하고 4번에서 봤던 거는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되게 꼬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this라는 예약어를 써요. 이 this를 되게 원칙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객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우리 같은 식구 앞에 명시하는 우리라는 수식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메서드 안에서 변수에 대입을 하거나 변수를 활용한 연산을 수행할 때 변수 이름 앞에 this 점을 명시하면 자기 자신에 속한 변수, 즉 멤버 변수를 지정하고자 할 때 this를 써요. 파라미터도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 일종이기 때문에 this를 쓰면은 멤버 변수랑 파라미터도 구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my name test 3을 보면은 여기서 아까 나왔었던 두 개 케이스를 지금 다 갖고 온 건데 my name 이라고 넣었죠? 스트링 타입의 name. 그래 놓고서 아까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을 했었어요. 근데 앞에 this 점을 붙이면 얘한테 저장을 해요. 얘는 이제 붕 뜬 거지. 자, 그럼 현재 여기 노란 줄은 왜 뜨느냐? 지금 이 변수 선언하고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바에서 내뱉는 경고 문구이기 때문에 이클립스건 비주얼 스튜디오건 똑같이 떠요. 마우스 슬쩍 내가 마우스 팝업을 없애놨구나. 자, 여기 디버깅 했을 때 나오는 같은 창에 문제란 탭으로 가면은 my name 5 the value of the local variable name is not used. 그러니까 로컬 베리에이블은 지역 변수예요. 우리가 왜 로컬 푸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지역을 뜻할 때. 자, 로컬 지역 변수 네임이 사용이 안 되고 있대요. 쓰지도 않는 거 왜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로 노란 줄이 가는 거는 이래요. 쓸데없는 코드 도대체 왜 코딩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노란 줄이에요. 빨간 줄은 안 고치면 에러 나지만 노란 줄은 안 고친다고 해서 문제 생기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했을 때 이게 1로 저장되니까 얘가 설정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변수랑 멤버 변수를 구별하고자 할 때 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서드를 가리키기 위한 this인데요. 멤버 변수랑 마찬가지로 메서드 이름 앞에 this가 붙이면 현재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예요. 근데 메서드 같은 경우는 메서드 이름 앞에 아무런 식별자가 없어도 모두 현재 클래스 안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메서드를 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서드 앞에 this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this라는 키워드는 그냥 멤버 변수 이름 앞에 붙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연습 문제 하시는 동안 제가 여기에 내용을 좀 추가할게요. 자, 여기까지 요거 마저 실습하신 다음에 연습 문제 제가 2개 넣어놨어요. 원기둥이라는 클래스, 실린더라는 클래스를 정의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은 요 항목들, 타임스는 곱하기입니다. 타임스 2는 제곱이란 뜻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식 클래스 정의하기. 요런 형태의 푸드라는 클래스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 예제가 에러 없이 아래처럼 결과를 만들도록 푸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개 연습 문제입니다. 실습은 한 30분까지 들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15분, 45분. 네, 4시 45분에 만나서 연습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쉽시다.
이따 봐요. 자, 녹화 지금 들어갔고요. 문제 풀이기 시작할게요. 자, 원기둥 클래스 실린더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정의를 하래요. 연습 문제부터 클래스 파일 만들게요. 자, 연습 문제 01점 자바 메인. 자, 거의 모든 책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글 변수랑 한글 메서드, 한글 클래스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이는 20. 그 다음에 여기다 나이를 출력해라. 이렇게 해도 실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어색해서 안 쓰는 거지 한글 써도 됩니다. 클래스 이름, 메서드 이름 다 한글 써도 됩니다. 근데 저도 평소에는 불편해서 잘 안 써요. 근데 소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이름을 한글로 적어 놓으면은 좀 주제 전달이 좀 명확해지니까 쓰는 편이고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는 한글 변수 많이 쓰긴 해요. 자, 문제 요구사항을 봅시다. 자, 원기둥 클래스인 실린더를 만들래요. 자,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은 만들 좀. 클래스 실린더. 자, 만들었고요. 자, 반지름하고 높이는 생성자를 통해서 임의의 값을 전달받는데요. 반지름하고 높이가 멤버 변수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생성자를 통해서 임의의 값을 전달받을 거래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생성자에 따라 다를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int 타입의 radius, 그 다음에 int 타입의 height, 높이인데 이걸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받으라고 했으니까 생성자를 만들면서 radius랑 height 받아서 디스점 radius에다가 파라미터 radius 세팅하고 디스점 height에다가 height 받아서 설정하고. 그냥 변수 이름만 명시하면은 스코프가 좀 더 가까운 데 위주로 한다 그랬죠. 근데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니까 그냥 변수 이름만 지정하면은 가까운 지역 변수로 인식해요. 근데 디스가 붙으면 무조건 멤버 변수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들을 멤버 변수에 넣어라 라는 뜻이 되고요. 자, 원기둥의 건널비랑 부피 두 개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타입하고 기능도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메서드를 만듭시다. 자, 리턴 타입이 더블이래요. get 볼륨이라는 메서드를 만드는데 이거는 부피를 반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의 get area, 얘는 건널비를 반환하는 거래요. 자, 부피 같은 경우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근데 원기둥이니까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돼야 될 거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이었죠. 반지름 제곱이니까 반지름을 두 번 곱하면 돼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3.14로 제한하자 그랬죠. 3.14. 자, 실수를 곱했으니까 결과값은 실수가 나와야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넓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담아요. 밑면의
넓이에요. 자, 원기둥은 밑면도 있고 윗면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리아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일단 높이가 지금 헤이트인데 높이값 옆넓이는 원기둥이니까 얘를 이 원통을 펼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 옆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지금 헤이트라고 지금 여기 오면 요게 여기인 거죠. 요거구나. 요거가 요거인 거죠. 그리고 높이는 헤이트라고 주어진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 원에 대한 둘레 곱하기 높이가 돼요. 그래서 옆면의 넓이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에요. 자, 이거를 넓이니까 위드스라고 합시다. 위드스는 반지름 원의 둘레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였나?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지름 곱하기 연줄. 반지름 곱하기 2였, 맞지?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자, 그럼 이제 원기둥의 겉넓이. 자, 밑면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위드스. 이거를 리턴해주면 되겠네요.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래요. 자, 다시 한번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결과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되니까 this.height 이거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곱하기. 자, 그럼 이제 메인에서 실린더 클래스 타입의 C는 U 실린더. 자, 라디우스는 4를 보내고 높이는 5를 보냈대요. 자, 시스아웃 프린트 F 원기둥의 부피 콜론 퍼센트 0.2F 소수점 두 제짜리까지 제한. 여기다가 C.get 그 다음에 부피 볼륨 얘를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겉넓이 얘는 A리아를 호출해 주면은 퍼센트 0.2F 역슬래시 N 붙여주고 자바는 0이 안 들어갔었나? 네, 제가 지금 파이썬하고 되게 헷갈리네요.
자, 왜 건널비가 부피로 뜨고 부피는 반으로 나올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답을 잘못 넣었나 본데. 자, 어떻게 됐건 문제 요구사항은요, 지금 이 연산 과정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멤버 변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메서드를 정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멤버 변수의 값을 뭔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메서드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유추할 수 있냐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 공식은 그냥 0이라고만 리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처음에 문제 만들 때는 호기롭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원주를 구하려니까 나도 어렵다. 자, 음식 클래스를 만들래요. 그래서 클래스의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답은 다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코드를 보면은 new food라고 만들면서 생성자 파라미터로 값이 두 개가 가요. 근데 여기 지금 필드, 멤버 변수라고 돼 있죠? 필드가 네임과 프라이스니까 여기에서 클래스 푸드를 만들 때 일단 스트링 타입의 네임과 인트 타입의 프라이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 값 두 개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푸드 파라미터 두 개 받아서 this.name은 name, this.price는 price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public, 자, 그럼 얘는 이제 문자를 리턴하는 메서드일 거예요. toString이라는 메서드. 스트링을 리턴하는 toString 인 거고요. 푸드라고 출력하고 네임은 뭐뭐, 프라이스는 얼마 이렇게 리턴하는 게 목적이니까 리턴 푸드라고 찍고 괄호 자 네임은 콜론 네임 변수의 값 그리고 프라이스는 콜론 멤버 변수의 값 숫자죠 얘는 1 이렇게 출력하는 게 목적이니까 string.format에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this.name 두 번째 파라미터로 this.price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나고 있으니까 봅시다. 네임이 안 쓰인다.
날 표준 이게 지금 컵을 붙여줘요. 스테이킹 없어도. 네, 요게 지금 진도 내용하고 좀 엉키는데 여태까지 퍼블릭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붙이고 있었으니까 퍼블릭까지 붙여야 해결이 되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메인에서는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썼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행해 봅시다. 네, 똑같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마무리가 됐어요. 연습 문제 답안도 이제 임시 떠서 배포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하고 2번 보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배포해드린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예제 파일 2개 정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내용 조금 더 넣어놨는데, 자료가 동기화가 아직 안 돼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요, 우리가 저번에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버로딩이라는 걸 봤었어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게 같은 종류의 메서드를 파라미터를 서로 다르게 해서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개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생성자도 메서드의 한 종류니까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생성자 오버로딩이에요. 예제 파일은 2개가 준비됐고요.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므로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을 다르게 만들면 오버로딩을 적용할 수 있어요. 생성자 오버로딩이 적용되면은 객체의 생성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자, 그래서 EX6 생성자 오버로딩 좀 자바를 보죠. 자, 3개의 멤버 변수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3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먼저인 거죠. 파라미터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거. 자, 오버로딩을 처리할 때는 이 생성자 파라미터 3개의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뭐냐면은 스트링 타입의 어드레스, 그 다음에 age, 마지막으로 name 이렇게 전달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은 변수의 이름은 오버로딩 할 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데이터 타입만 넣고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 빼고 스트링 인트 혹은 인트 스트링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건 되지만 그냥 여기 앞뒤 것만 바꾸면 결국은 스트링 인트 스트링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메서드를 오버로딩 할 때는 생성자 파라미터의 순서를 바꾼다기보다는 완전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완전체를 기준으로 파라미터 하나씩 까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파라미터 하나 까고, 여기서도 파라미터 하나 까고. 파라미터가 다 들어있을 때는 파라미터 값을 멤버 변수에 바로 복사해주면 되는데, 하나를 까면서, 그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값을 잡아줍니다. 코드에서 임의로. 자, 여기 또 인트를 까서 위로 갔죠? 그러면 나이를 1로 잡고 주소 없음. 자, 또 네임도 까고 나서 이렇게 잡으면은 셋 다 기본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객체를 만들 때 만약에 이런 형태의 생성자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파라미터를 항상 다 전달했었어야 됐을 텐데 이제는 객체 만들 때 나한테 있는 정보만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만 갖고 객체를 만들면 나머지 부족한 정보는 이제 다른 루트로 채워지게 돼요. 투스트링 메서드, 여기 투스트링 호출에서 결과 확인하고 있어요. 투스트링은 이름, 나이, 주소 요 세 개를 이렇게 세팅해서 문자열로 반환하는 기능이에요. 자,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값이 전달 안 됐을 때는 이름 없음, 한 살, 주소 없음. 이름이라도 전달됐을 경우, 이름과 나이가 전달된 경우, 이름, 나이, 주소 이렇게 전달된 경우. 객체 생성을 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 모든 거를 다 외워야 되지만 방법이 여러 개로 다양하면은 그냥 내가 편한 걸 쓰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생성자를 오버로딩 할 때 this라는 키워드로 코드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this 키워드를 메서드로 쓰면은 현재 클래스의 생성자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한 완전체 메서드를 정의하고 this를 쓰면은 멤버 변수 파라미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순차적으로 오버로딩 할 수 있어요. 자, 이 코드는 지금 생성자 파라미터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계속 똑같은 코드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서 기본값으로 줄 것만 늘고 있어요. 이 코드를 개선하면 일단은 완전체를 위한 생성자를 무조건 하나 만듭니다. 완전체 생성자를 무조건 하나 만들어요. 멤버 변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파라미터를 하나 까면서 this를 메서드처럼 써요. 이름하고 나이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걸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주소 없음 이라고 하는 문자를 어드레스로 세팅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name 하나만 또 보내요. 그러면 나이와 주소를 기본값으로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은 얘네 요 세 개를 그냥 전부 다 name, age, address로 전달하면서 얘를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임의의 값들을 설정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코드랑 비교하면 아까 코드는 생성자 파라미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각각의 생성자 메서드 안에서 변수 값을 대입하는 처리를 다 개별적으로 했어요. 근데 디스를 쓰면은 생성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절히 부족한 내용을 채워갖고 다 모든 처리를 얘한테 토스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작성해야 될 코드의 양이 줄죠. 그래도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은 5시 반까지 완성되겠죠? 자, 다 됐죠? 보통 평일반은 제가 50분쯤에 끝내는데, 한 달 동안 같이 공부했었죠. 주말반은 아무리 늦어도 45분에는 끝내요. 보통 40분 정도에 끝내고. 저번에 한번 50분에 끝내봤더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6시에 약속 잡아놓고 막 뛰어가야 된다고 막 그런 분도 많고 그래서 욕먹기 싫어서 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질문 나온 얘기 좀 할 겸 약간 사이드 이야기를 좀 하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동반할 때는 항상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할 때 순환과 탐색 이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슈는 하나예요. 첫 번째는 배열의 탐색. 두 번째는 처리 로직의 순환. 그래서 배열 플러스 반복문. 그리고 반복문 다음으로 하는 게 재귀. 반복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 번 하긴 하지. 근데 그게 단방향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가요. 이렇게 단방향으로 가요. 0부터 얼마까지 그냥 쭉 가요. 근데 재귀함수, 우리 마지막 달에 같이 봤었죠? 재귀함수는 시작점에서부터 반복이 여러 방향으로 퍼져요. 그게 우리 마지막 예제로 봤었던 피보나치 수열인데 피보나치 수열 수식을 보면은 fx는 f의 x 빼기 2 더하기 f의 x 빼기 1이에요. 대신에 f의 1일 때는 1, f의 0일 때는 0이다. 이런 전제를 걸어놓고 이 방정식을 걸어요. 그러면은 f의 5라고 하면 해봐요. f의 3이죠? 더하기 f의 4죠. 그럼 이걸 갖고 또 하는 거야. 얘는 f의 1 더하기 f의 2. 양갈래로 갈라졌죠. 얘도 또 f의 2 더하기 f의 3. 얘도 양갈래로 갈라졌죠. 얘는 요 정의에서 1이다. 얘는 f의 0 더하기 f의 1이에요. 또 갈라졌죠? 그럼 이제 요 정의에서 얘는 0이고 요거에 의해서 얘는 1이다. 자, 그럼 얘는 똑같네요. f의 0 더하기 f의 1. 갈라졌죠? 얘는 또 f의 1 더하기 f의 2. 얘가 또 갈라지죠? f의 0 더하기 f의 1. 자, f의 5부터 시작한 게 이렇게 퍼지죠.
이게 재기함수의 반복 흐름이에요. 반복이 퍼져요. 저거를 컴퓨터 공학에서는 트리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런 걸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단기간에 최단 거리로 이걸 다 훑어가면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예요. 재기함수로 이렇게 트리 구조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저 이진 트리 탐색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스택과 큐예요. 거의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쯤 되면 C가 아니고 거의 10불이에요. 이 안에 멤버 변수로 배열을 만들어요. new, 뭐, int, a, o.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요. 배열의 특징은 사이즈가 한번 정해지면은 사이즈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배열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메서드를 만들어요. 대체로 푸시예요. 여기다가 int 값을 넣으면은 파라미터 받은 거를 여기다 원소로 넣는 거예요. 그럼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푸시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값이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럼 다 차잖아, 그쵸? 그러면은 배열을 10칸짜리를 또 만들어. 그 다음에 5개 있던 거를 다 옮겨 담아요. 이렇게 해서 A, B, C, D,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늘리는 기능이 있고요. 팝은 앞에 걸 꺼내요. 그리고 앞에 걸 꺼내면서 다른 애들 앞으로 한 칸씩 당기는 거야. 팝하고 제가 지금 쉬프트하고 좀 헷갈리는데, 쉬프트하고 팝 둘 중에 하나가 앞에 거를 꺼내서 다른 애들 한 칸씩 당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 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뒤에부터 공간이 하나씩 남겠죠. 이렇게 해서 배열에 뭔가 넣었다 뺐다 하는 구조. 여기서 이제 푸시는 무조건 뒤로 넣는 건데, 여기서 이제 쉬프트가 앞에 걸 꺼내면 이거를 선출해서 Q, 그리고 뒤에 거부터 꺼내면은 그때는 선입 후출이라고 해서 뭐 스택 뭐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가장 핵심, 이거를 구현해서 얼마만큼 잘 핸들링 하느냐가 사실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과목의 기본 목표예요. 그래서 대부분 C나 C++로 하고요. 자바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자바는 이게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내장돼 있거든. 자바는 이걸 굳이 만들 이유가 없어. 자바 안에 이 기능이 처음부터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는 보통 C나 C++로 해요. 왜냐면은 없는 기능을 갖다야 이거를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달에 정렬하는 거 했었죠. int 배열 a는 new int에서 배열 5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원소 집어넣고 배열 정렬하는 거 했죠. 그거 솔직히 자바 하면서 그거 안 써요. array.sort a 라고 해버리면 얘가 알아서 정렬 다 해줘. 자바 안에 있는 명령어가 다 있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공부하려면 그런 게 없는 애들을 써야죠. 근데 파이썬으로 요즘 알고리즘 공부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왜 파이썬으로 하지 싶기는 해요.
C 언어 공부할 때 거의 많이 하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가 스왑이라는 처리가 있어요. 변수 두 개 값 바꾸는 거. 자바에서도 이거 했었어요, 우리. int a는 1, int b는 0일 때 int c는 a, a는 b, b는 c 이렇게 처리.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이제 대부분 문제인데 파이썬은 a, b는 b, c 그럼 지가 알아서 바꿔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이 원초적인 기능을 공부하거나 다룰 과목은 사실 C나 C++이 가장 적합해요. 왜냐면 걔는 아무것도 없거든.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흘러가는 원리를 알고 싶어서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과목인데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이거 만들겠어. 어디 그냥 이거 써버리지. 그래서 알고리즘 하려면 이걸로 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거에 약간 답변이었고. 자, 우리가 지금은 클래스를 봤는데 오늘 문제에서 그림이 하나 나왔죠. 앞으로 이런 유형의 그림을 점점 제가 진도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적으로 오픈을 할 건데 네모를 그려요. 여기에 세 칸으로 나뉘어요. 위에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요. 뒤에는 멤버 변수를 적어요. 가능하다면은 데이터 타입도 뒤에 적으면 좋죠. 데이터 타입도 뭐 int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죠. 아래 칸에는 메서드를 적어요. 멤버 변수 적을 때 데이터 타입은 콜론 찍고 뒤에다 적습니다. 메서드는 괄호 안에 파라미터의 타입만 적습니다. 리턴 타입이 있다면 콜론을 찍고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리는 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클래스 설계도예요. 보통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은 UML이라고 하는 걸 다루면서 이런 프로그램 설계하는 그림만 잔뜩 배우는데 되게 공감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설계를 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설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코딩을 안 해본 친구들한테 이거를 다짜고짜 들이대면은 저게 뭔 소리야 싶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정을 보면은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생산 라인을 모르는 사람은 설계를 못 한다고요. 대학교 수업은 그냥 고지고대로 FM대로 가요. 수업 순서가. 그래서 컴퓨터과 졸업한 애들 학교에서 못 배웠어. 몰라요. 뭐 이상한 것만 그리다 왔어요. 그래요, 다들.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코딩을 먼저 하고 코딩에 맞춰서 설계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오늘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UML의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설계도는 그날 그 수업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그림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예요.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용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자, 목표 시간은 2분 남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 많았고요. 내일 볼게요. 수고했어요.